월세를 살았는데 증여세 13억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국세청에 실린 실제 사례인데요. 아니, 월세는 괜찮은 거 아니야? 매매가 아닌데 왜 증여세를 맞았지? 사실 저는 근데 이 발표에서 이 나열되어 있는 사례보다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바로 처벌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먼저 하고 이번에 이제 세금 탈루로 잡힌 실제 사례들을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절세미녀 김희원의 기사입니다. 7월 7일에 국세청이 발표를 하나 냈습니다.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를 통해서 731억 원을 적발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받게 되면 습관적으로 먼저 이제 숫자를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를 추징당했지?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추징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자료를 보면서 눈에 띈 거는 이거였습니다. 검찰 고발 6명. 사실 탈세범을 처벌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있어 왔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그런 방식은 당연히 징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이 이제 일정 금액까지는 뭐 그렇지 않지만 일정 금액 넘어가시면 저 말고 변호사 선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검사가 이 탈세범을 재판 과정에 넘기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조세범으로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탈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 탈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 를 물리는 그런 선에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었죠. 고발까지 가는 일은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걸려도 세금만 내면 끝난다. 이런 말이 통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발표가 다른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발한 사람 수를 제일 앞단에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도와준 사람까지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게 확인이 되면은 가산세가 이제 40%짜리가 붙게 되고요. 고발까지 안 간 4명의 경우에도 이제 벌금에 해당되는 돈을 7억 원이나 물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거겠죠. 법이 바뀐 게 아니라요. 국세청이 진짜 법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금 내면 끝이다 라고 하던 일들이 이제 전가가 남는 그런 일로 바뀌게 된 거죠. 조사 대상을 고르는 방식도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수상한 거래들을 골라서 보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 30억이 넘는 집들은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조사를 하겠다. 한 채도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골라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순간 자동으로 조사 명단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봅니다. 20대, 30대가 고가 아파트를 사면 그 나이에 돈이 어디서 났을까? 에서 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분들은 사실 집 살 때 정말 철저하게 자금 출처를 준비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항상 세무대리인,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감시망이 국세청 직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개설이 됐죠. 저도 세무서 들어가 보면은 엄청 큰 현수막으로 막 광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 중에 이제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 탈세 제보를 해라 라고 했고요. 반년 만에 제보가 1168건이나 쌓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문화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집을 샀다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을 사기 시작하면 사실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죠. 배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부모님이 공짜로 해줬네 마네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다니는 순간 나도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제보자한테는 포상금까지 있어요. 새 집을 샀다고 해서 축하받을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신고할 일이 된 겁니다. 이런 것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제보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큰 그림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와, 이거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국세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집이 2채인 분이에요. 근데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이제 1주택자랑 2주택자랑 세금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를 받게 되면
되면 세금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조언을 드릴 때는 양도차익이 적은 물건 먼저 매도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물건을 마지막에 1주택으로 남겨서 비과세 받고 파셔라.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조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집을 어머님의 지인분 이름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1주택자가 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세금 없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서류나 등기 이런 거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계약서도 있고 등기도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오간돈을 봐요. 근데 오간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그 넘겼다는 집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냈고 거기에 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수십만 원을 그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 꼬박꼬박 월세처럼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마 명의를 빌려준 대가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류는 꾸밀 수 있어도 이 돈이 오간 기록을 꾸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돈이 오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결정적으로 걸린 거는 다른 타인의 명의로 해놨던 집을 또 자기 명의로 다시 가져왔어요. 재취득을 했다는 거죠. 잠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다가 다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국세청이 당연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꼈던 세금을 토해내는 걸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양도세가 10억 원이 추징이 됐죠. 근데 이 세금만 내고 나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 더 무서운 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만 고발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빌려줬던 지인과 이런 거래를 주도했던 어머니, 본인 셋이 같이 검찰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발표문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니까 아는 사이니까 어느 정도 이름 빌려줄 수 있다? 그 정도는 이제 전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명의를 빌려주는 거를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이제 30대네요. 그래서 강북에 70평짜리 아파트를 40억 원에 샀습니다. 근데 집을 사면 이 돈이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우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이 서류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다 나의 예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의 신고된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0원인데 예금이 40억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보니까 이분은 등록도 안 하고 여행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키기가 어려운 게 외국인들한테 송금을 받잖아요. 물론 외국칸을 통해서 이걸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6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째로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산 거죠. 이 사례에서 보셔야 될 거는 조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은 이 집의 돈, 이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났나 였는데 결국 끝단에는 사업체 세무조사로 끝나게 된 거죠. 몇 년 동안 숨겨왔던 매출이 전부 드러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25억 원 정도 추징을 당했습니다. 숨긴 돈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액을 세금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집 살 때 낸 서류 한 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몇 년치 사업자 매출까지 전부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정말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과 단절을 해서 요즘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사신 분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의사결정, 용기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었나?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락하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지, 그리고 게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살 수 있는지, 부동산 중개인은 뭐 했는지 중간에서 꼭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중개인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뭐 그냥 밀어붙였겠죠. 뭐 괜찮아요, 안 걸려요 이랬을 거예요. 중간에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도통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주변에 조언을 구할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주변에 분명 사람이 친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리고 사례 4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도매 업체를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법인 대표인데요. 거래처에 이제 무자료를 통해서
부자료 매출을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 30억 원을 별도로 관리를 하다가 이거를 배우자에게 몰래 증여를 하고, 그리고 배우자는 이걸로 40억 원의 규모에 해당되는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서 상가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법인세와 증여세로 31억 원이 추징이 됐다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한 자릿수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두 자릿수 이상으로 추징을 하게 되고요. 세금은 안 내고 싶은데 이런 재산은 사고 싶고, 제가 이런 분들은요, 국세청에서 철저히 발본세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게 문화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그런, 그리고 세금이라는 거 안 내고 안 내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세금 안 내고 자산을 축적하는 그 동안에 뭐 저와 같은 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당연히 옆에서 조언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안 걸렸으니까 아마 우습게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귀담아 안 들으셨을 건데, 저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분들을 강력하게 처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못 해야 돼요. 집도 못 사고 신용카드도 못 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을 좀 조금 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금 출처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분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동안 세금을 안 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안 내셨나요? 물어보면은 세금 안 내고 모은 돈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이러면, 저는 그거는 조금 진짜 모르셨어요? 약간 저도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몰라서 안 내신 거 맞으세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안 내고 싶었던 거지 솔직히 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국세청에서 아주 열일하는 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 케이스인데요. 서울에 다가구 주택이랑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자 동생이랑 짭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통째로 넘기려면 토지 건물 가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토지랑 건물 중에 건물 가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택의 대부분의 가격은 이 땅값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의 건물 가액은 이 땅값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 돈을 아끼고자 위에 있는 건물만 동생 명의로 일단 옮겨놓습니다. 땅은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택 부수 토지도 주택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서류상 주택수에서 빠졌나 봐요. 그래서 그 상태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세금 없이 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여동생한테 건물을 슬쩍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파킹을 해놨다가 다시 갖고 오는 거죠. 대체 이걸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계획만 보면 뭐 꽤 정교한 것 같아요. 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뭘로 걸렸냐면 바로 월세로 걸렸습니다. 팔았다는 그 건물에 이제 세입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월세가 이제 명의를 넘겼다면은 그 여동생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동생한테 그 돈을 주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월세를 계속 본인 통장으로 받았고요. 동생한테 팔았는데 이런 특수관계자 거래는 특히나 대금의 이체 내역을 보거든요. 매매 거래를 했는데 매매 금액이 오가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판 집의 월세를 왜 당신이 받냐고요. 이걸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양도세가 한 4억 원 정도 추징이 됐고요. 남매가 벌금을 1억 원씩 나란히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1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획은 뭐 그럴듯 했던 것 같아요. 나름 머리를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서류만 바꿔놓고 실제 사는 모습이 그러면 이걸 국세청에서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P까지 다 추적하고요. 국세청이 굉장히 정교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특관자 간의 거래 있잖아요. 실제로 명의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거래 근거를 정확하게 남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검은 머리 외국인한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분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제일 많이 걸리는 케이스죠. 가정주부들은 집을 살려면 반드시 증여 신고든 뭐든 해야 돼요. 남편이 외국인인데 이분이 마포, 성동, 용산 쪽 아파트 두 채를 30억 원어치를 삽니다. 아내 명의로. 돈은 전부 남편이 줬어요. 해외에서 넘어온 돈이죠. 남편 돈인데, 그리고 그것도 해외에서 넘어온 돈인데 국세청이 뭘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해서 산 거죠.
근데 산 집이 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소득 없는 사람 이름으로 30억 원짜리 집을 사면 주체나 등기가 되는 순간 이 돈 어디서 났냐 이미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국경을 넘어왔든 뭐하든 똑같은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예외가 없어요. 자꾸 부부가 뭔가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실체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빌린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부라고 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 한도 6억이 넘어가면 이렇게 돈이 크게 오고 가면 당연히 부부간에도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이분은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4억 원 정도 추징을 됐고요. 가족 돈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40대고 직업이 없습니다. 신고된 소득은 여태까지 빵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남 한강변 아파트에 월세 700만 원짜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월세로만 한 8천만 원 정도 넘게 나가요. 주식도 수십억 원어치 있고요. 생활비로 1년에 몇 억을 씁니다. 근데 본인 명의로 썼나 봐요. 부모 명의로 안 쓰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집을 안 샀어요. 집을 안 샀고 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서류를 내거나 할 것도 없었겠죠. 서류 때문에 걸릴 일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준이 높으니까 월세 내는 거와 그다음 신용카드 쓰는 거 평소에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카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온 돈은 빵원인데 나간 돈이 수년간 몇 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누군가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 결국 부모님이 대준 거였겠죠. 그리고 임대업 하시는 부모님이 월세도 내주고 주식을 살 돈도 대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걸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자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자녀 이름으로 카드를 개설을 한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고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줬어요. 증여세 신고 없이. 이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PCI 분석이라고 해서 자산과 소비 그리고 소득 수준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한테 준 돈은요 원칙적으로 증여해요. 물론 자녀가 어떤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가 직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명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13억이 부과됐다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좀 보태주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백수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원칙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 살 돈 주실 때는 증여를 했어야죠. 월세든 주식이든 생활비든 그리고 주식에 자금이 있는데 돈을 지원한다? 생활비를 지원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이 있는데 생활비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세청은 그 발표 자료에 보면은 가족 간 돈거래를 철저히 보겠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시세보다 싸게 남기는 인기 많은 저가 양수도 있죠. 그리고 파는 모양만 갖춰져 있는 증여 그리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까지 철저히 콕 집어놨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가족이나 지인하고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럴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은 어쨌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억이 넘는 주택을 취득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큰 돈이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갔다거나 하게 되면 지금 정부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갑자기 닥치는 그런 재앙이 없도록 일단 예방을 해야 되겠죠. 아래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요. 추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항상 문의 주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한 줄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돈은 끝까지 국세청에서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세금 때문에 우는 일이 없도록 자산이 건강하게 자라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절세미녀 김연옥의 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